가난한 집 출신이 우리 집에서 언제까지 얹어 살 거야? 그만 나가. 시어머니 오미란이 임신 5개월 차 며느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애까지 가져서 우리한테 부담만 주고 있다며 내쫓으려 했어요. 소희는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미란은 전혀 몰랐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쫓아낸 그 가난한 며느리가 5년 후 어떤 존재가 될지를요. 연 매출 수천억 원 대기업의 CEO가 되어 자신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과연 이 며느리는 어떤 방식으로 시댁 식구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통쾌한 복수를 펼쳤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난한 집딸이 우리 집안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네. 시어머니 오미란의 목소리가 거실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소희는 임신 5개월 차에 불러온 배를 감싸며 소파 끝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해?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오미란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결혼할 때부터 반대했는데 우리 도영이가 고집을 부렸어. 그런데 지금 봐.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잖아.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 2년째 입덧이 심해져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비난받을 일이라니. 저도 몸이 좀 나아지면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일자리?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게 전부잖아. 오미란의 말에 소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오며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아버지 김창호가 들어왔어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언제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또 우리 며느리 얘기네. 김창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가웠거든요. 소희야, 솔직히 말할게. 너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가 엉망이야. 도영이도 요즘 일에 집중 못하고 있고.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김창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난한 집애가 우리 집에 와서 기대기만 하고 앉아있잖아. 임신한 게 무슨 대수라고. 소희는 배를 감싸며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임신 5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시누이 김나영이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일하는 26세의 나영은 언제나 소희를 업신여겼어요. 오빠 어디 갔어요? 나영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늦는다고 했어. 오미란이 대답했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나영이 소희를 흘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 엉망인데 오빠는 또 왜 그렇게 감싸는지.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혼 후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며 살아왔지만 오늘은 특히 심했습니다. 울지 마. 오미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는 것도 이제 지겨워. 어머님, 저희가 빨리 독립하겠습니다.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독립? 김창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가 뭘로 독립해? 도영이 월급 300만 원으로? 그래도 저도 일하면. 일한다고? 나영이 비웃었어요. 언니가 뭘 할 줄 알아서? 임신한 사람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는데?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영의 말이 맞았거든요. 임신 5개월인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오미란이 소희 앞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스트레스 받고 있어. 특히 도영이가 걱정이야.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오미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애초에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잘못이었어. 소희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어머님, 그런 말이 뭐가 어떻다고? 사실이잖아. 김창우가 끼어들었어요. 임신해서 일도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아버님, 제가 원해서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피임을 하든지. 나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계획도 없이 임신해놓고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예요?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방으로 가려는데 오미란이 팔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어머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오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얹혀 산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소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며 갚으라고 할 줄은 몰랐어요. 할 말 없지? 김창우가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집 애들이 다 그래. 받을 때는 당연하게 받고 책임질 때는 모른 척.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김도영이 들어왔어요.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오면 이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영아, 와서 앉아. 오미란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영이 소희의 울린 눈을 보며 물었어요. 네 와이프 얘기야. 김창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회의 중이었어. 소희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도영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표정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소희야, 너도 좀 생각해봐. 도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편의 아기를 키울 여유가 있나? 소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남편마저 가족들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그렇다고 해도 뭐야? 오미란이 소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현실을 봐야지. 너희 둘이 벌어서 아이 키우고 살 수 있어? 어머니 말이 맞아. 나영도 거들었어요. 언니가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빠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아요? 소희는 배를 감싸며 몸을 떨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의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김창우가 일어나서 소희 앞에 섰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짐만 되고 있어. 아버님, 짐소리 듣기 싫으면 나가. 김창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가난한 집애가 우리 집에 와서 배만 불리고 앉아 있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어.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해. 오미란이 서늘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이 지우고 이혼해. 그리고 우리 앞에서 사라져. 어머님, 그런 말씀을. 뭐가 어때서? 언니 같은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미란이 다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잖아. 어머님, 놓아주세요. 안 놓아. 오미란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핏줄을 더럽히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때였습니다. 오미란이 소희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 네가 우리 집에 있는 걸 더 이상 못 보겠어. 소희는 밀린 충격으로 소파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배에 충격이 가해져서 순간 숨이 막혔어요. 여보. 소희가 남편을 불렀지만
도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희야,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도영이 힘없이 말했어요. 우리 형편의 아이를 키우는 건 소희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린 것 같았거든요.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12월의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소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시댁 대문을 나섰어요. 임신 5개월의 몸으로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부모님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거든요. 결혼하면서 친했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도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소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는데 갈 곳이 없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고시원을 찾았어요. 겨우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을 구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무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갔어요. 하지만 임신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임신하셨으면 좀 곤란해요. 카페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신부는 야간 근무가 힘들다며 거절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발이 부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견뎌야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가져온 돈도 거의 떨어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급작스럽게 배가 아파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소희가 배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19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집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급하게 검사를 했어요. 초음파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환자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조금요. 소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태아에게 이상이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유산될 위험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선생님, 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행히 아직 심장 소리는 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없어요. 혼자 왔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요? 임신부가 혼자 응급실에 오신 건가요?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계시고요? 그 질문에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버렸어요. 가난하다고 저를 버렸어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소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하지만 소희의 마음은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병원비가 20만 원이 나왔어요. 소희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가져온 돈을 모두 털어야 겨우 낼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수납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갑에는 5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당장 뭘 먹고 살지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자꾸 움직였거든요. 아이가 엄마에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소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때 마음속에서 뭔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어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말입니다. 왜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영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소희야, 어머니 말씀 들어. 아기는 지우고 우리 이혼하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소희의 마음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동시에 새로운 감정이 타올랐습니다. 이혼하자고? 아기를 지우라고? 소희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휴대전화를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면서 산산조각 났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절대 안 지워. 소희가 배를 감싸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 소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언젠가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야. 다음 날부터 소희는 달랐어요. 임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데이터 입력일을 구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저녁에는 전화 상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임신부인 것을 숨기고 일했어요. 목소리만으로는 알 수 없었거든요.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그리고 소희는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경영 관련 서적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어요. 언젠가는 성공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무릎 꿇리겠어. 소희의 다짐은 날이 갈수록 확고해졌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됐을 때였어요. 소희는 혼자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소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신우이 김나영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 동료들과 함께 왔나 봤어요. 어머, 언니 아니에요? 나영이 소희를 발견하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영이 다가와서 소희의 배를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안 지웠네요? 나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혼자 키울 생각이에요? 그럴 생각이야. 소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나영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가난한 주제에 아이까지 혼자 키우겠다니. 소희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잘 살아. 나영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우리 오빠는 이미 다른 사람 만나고 있으니까 기대하지 마. 소희의 가슴이 찔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임신으로 퉁퉁 부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기다려. 소희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어요. 몇 년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봐.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소희는 혼자서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만난 다른 산모들은 모두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왔는데 소희만 혼자였어요. 언제 진통이 올지 몰라서 병원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더 작은 고시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소희는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진통이 너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간호사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으악, 소희가 있는 힘껏 힘을 줬어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축하드려요. 아드님이에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박준서. 소희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기쁨이 되어줄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준서야, 엄마 목소리 들려? 소희가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둘이서 힘내서 살아가자. 병원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사흘뿐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희는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했어요.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재택 근무를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서가 울면 일을 중단하고 달래야 했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3시간마다 깨서 수유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준서가 6개월이 됐을 때 소희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준서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사무실 청소였는데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일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준서를 돌봤어요. 그리고 낮에는 재택 근무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전화 상담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준서가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요. 준서야, 엄마가 열심히 해서 너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줄게. 소희가 잠든 아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소희는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학을 준비했어요. 언젠가는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공부하는 거야. 소희가 기어다니는 준서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똑똑해져야 준서한테도 좋잖아. 준서가 돌이 됐을 때 소희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장 대학을 갈 수는 없었어요. 등록금도 없었고 준서를 돌봐야 했거든요. 그때 인터넷에서 우연히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한 글을 봤어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다.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소희는 온라인 창업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밤새워 자료를 찾아보고 성공 사례들을 분석했어요. 100만 원을 모아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여성 액세서리를 파는 쇼핑몰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1~2개씩밖에 안 팔렸어요. 하지만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응대했어요. 포장도 예쁘게 해서 보냈습니다. 작은 메모까지 적어서 넣어줬어요. 점차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엄마 쇼핑몰이 잘 되고 있어. 소희가 기어다니는 준서에게 말했어요. 봐봐. 준서가 옹알이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미경이었습니다. 소희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만나자. 미경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나 지금 좀 바빠서. 소희가 얼버무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 전업주부면서. 미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전업주부가 아니야. 나 일하고 있어.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설마 파트타임? 온라인 쇼핑몰 운영해. 소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미경의 목소리가 놀라워졌어요. 대박이네.
잘 되고 있어? 그럭저럭. 소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럭저럭이 아니었어요.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을 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통화를 끝내고 소희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일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준서가 18개월이 됐을 때 더 큰 기회가 왔어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점 제안이 온 것입니다. 정말요? 소희가 전화기를 붙잡고 흥분했어요. 네, 저희가 관찰해 봤는데 고객 만족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소희의 쇼핑몰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까지 벌게 됐습니다. 준서야, 우리 이제 좀 나아졌어. 소희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희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연히 도영의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승진했다고? 소희가 냉소를 지었어요. 그래봤자 회사원인데 뭐. 나는 이제 내 회사를 키울 거야. 소희가 다짐했습니다. 준서가 2살이 되던 해 소희의 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어요.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월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어. 소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주문량이 너무 많아져서 밤새워 일해도 처리하기 힘들었거든요. 첫 번째 직원을 뽑았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 알바였어요. 주문 처리와 포장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직원이 인사했을 때 소희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신기했거든요. 열심히 해보자. 소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20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소희에게는 성취감이 컸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사업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준서야, 엄마 사무실이야. 어때? 소희가 준서를 데리고 와서 보여줬어요. 와, 준서가 넓은 공간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그의 말, 더 큰 기회가 왔어요. 해외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제품의 품질이 좋다고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요. 무역업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수출하시는 게 어떨까요? 소희의 가슴이 뛰었어요. 해외 수출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소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해외 수출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월 1억 원을 넘어섰어요. 직원도 5명까지 늘어났고 더 큰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제법 회사다운 모습을 갖추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도영이었어요. 소희야, 나야.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소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3년 만에 연락이었거든요. 내 소식을 들었어. 사업 잘 된다고 하더라. 도영의 목소리에 어떤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소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서도 있고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소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3년 전 자신을 버렸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자고 하다니. 다시 시작하자고? 소희가 비웃었어요. 3년 전에 가난하다고 저버렸으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도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소희야, 과거 일은 잊자.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면. 전화 끊어.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는 이미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소희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3년 전에 그 굴욕스러운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고? 소희가 냉소를 지었어요. 너무 늦었어. 그때 준서가 다가와서 소희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왜 화났어? 준서가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준서야. 엄마는 괜찮아. 소희가 아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소희는 준서를 재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봤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 소희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자신만의 회사가 있었고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준서라는 소중한 아들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대기업에서 협업 제안이 온 것입니다. 저희가 론칭할 새 브랜드의 파트너사를 찾고 있습니다. 대기업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소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초기 물량만 50억 원 규모입니다. 담당자의 말에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50억 원이라고요? 소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업체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회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소희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50억 원 규모의 계약이면 회사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희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그날 밤 소희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미래 전망도 밝아 보였어요. 해보자. 소희가 결심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소희는 회사 규모를 대폭 확장했어요. 직원을 20명까지 늘리고 더 큰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사장님, 대단하세요. 직원들이 소희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든 성과야. 소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매출이 30억 원을 넘었어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어려웠던 소희였는데 이제는 연 매출 30억 원의 회사 대표가 된 것입니다. 준서야, 엄마가 해냈어. 소희가 잠든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됐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희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준서가 4살이 되던 해 소희의 회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어요.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자료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이번 분기 매출이 35억을 넘었습니다. 정말이야? 소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해외 수출이 대폭 증가했어요. 특히 동남아 쪽에서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5년 전 고시원에서 갓난아기를 키우며 하루 18시간씩 일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의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은행장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 증액건으로요. 알겠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은행에서 먼저 찾아와서 대출을 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에 은행에 가서 미팅을 했어요. 은행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박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은행장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회사는 처음 봅니다. 운이 좋았죠. 소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저희 은행에서 VIP 고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소희는 5년 전을 떠올렸어요. 병원비 50만 원 내는 것도 어려워했던 자신이 이제는 은행에서 VIP 고객 대우를 받고 있다니.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준서의 유치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박소희입니다. 소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준서 엄마님이시죠?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준서가 발표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정말요? 소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네,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준서 자랑을 많이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소희는 뿌듯했어요. 아이도 잘 자라주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준서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어요. 다른 엄마들이 소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박 대표님이래요. 한 엄마가 속삭였어요. 진짜? 그렇게 젊은 분이? 다른 엄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사 진짜 크다던데. 직원이 100명도 넘는다고 하던데요. 소희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았거든요. 엄마, 준서가 달려와서 소희의 다리를 안았어요. 우리 아들 발표대회에서 1등 했다며? 소희가 준서를 안으며 말했어요. 응, 나 열심히 했어.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네. 엄마가 자랑스러워. 소희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서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부자야? 준서의 순진한 질문에 소희가 웃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소희가 물었어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집이 제일 크고 차도 제일 좋대. 준서가 말했습니다. 소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소희가 준서를 보며 말했어요. 열심히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알겠어, 엄마.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소희는 회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어요. 상장 준비를 시작하자. 소희가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임원진과 미팅을 했어요. 상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상장하실 생각이신가요? CFO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해.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CFO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불가능한 게 없어. 소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때 우연히 옛날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 미경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뭐가? 소희가 물었습니다. TV에 나왔더라. 젊은 여성 CEO로 소개되면서 미경이 신나게 말했어요. 아, 그거. 소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미경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도영이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소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요즘 힘들게 산다던데.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희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많이 후회한다고 하던데. 너한테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소희가 비웃었어요. 때가 늦었어. 전화를 끊고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이 이제 후회하고 있다니. 하지만 소희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준서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준서가 5살이 되던 해 소희의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어요. 기업 가치만 500억 원에 달하는 회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장님, 상장 준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투자금융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공모가도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것 같습니다. 좋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소희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장님, 김도영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달라고 하는데. 도영이? 소희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5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들여보내.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도망칠 이유가 없었거든요. 잠시 후 도영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예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도 낡아 보였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 있었어요. 소희야. 도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표라고 불러. 소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사이에 예전 같은 관계는 없어. 알겠어. 박 대표님.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용서? 소희가 비웃었어요. 5년 전에 임신한 아내를 버렸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도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소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됐어. 소희가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일자리를 찾고 있어. 도영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하겠다고? 소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어디든 떨어져.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기회도 안 줘. 도영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소희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영향력이 이제 이 정도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알겠네. 소희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가난하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소희야, 제발. 도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 소희가 도영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에 내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는 어디 있었어? 도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나가. 소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도영이 나간 후 소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도영이 앞으로 어떤 회사든 취업할 수 없도록 해. 소희가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창호 건설의 협력업체들 명단 좀 가져와. 소희가 덧붙였어요. 네. 무엇 때문에요? 비서가 의아해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곳들 중에 김창호 건설과 일하는 곳이 있나 확인해 볼 거야. 소희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일주일 후 소희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창호 건설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을 하나씩 접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와 김창호 건설 중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희가 한 협력업체 대표에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업체 대표가 당황했습니다. 저희와 계속 거래하고 싶으시면 김창호 건설과는 끊으세요.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업체 대표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소희의 회사가 훨씬 큰 거래처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창호 건설과는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김창호 건설의 주요 협력업체들이 모두 손을 뗐어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소희는 김나영이 일하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그 브랜드의 한국 총판을 맡고 있었거든요. 김나영 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 내셨으면 합니다. 소희가 브랜드 본사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무슨 이유로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소희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며칠 후 나영은 매장에서 창고 관리직으로 좌천됐어요. 급여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소희는 시댁 식구들이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오미란이 자주 가던 병원도 소희 회사와 거래하는 곳이었어요.
진료 예약이 계속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창호가 이용하던 골프클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희 회사가 스폰서를 하고 있던 클럽이었거든요. 갑자기 멤버십에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이 왔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오미란이었습니다. 여보, 이상해. 오미란이 김창호에게 말했어요. 요즘 우리한테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 무슨 말이야? 김창호가 물었습니다. 회사 일도 그렇고, 나영이 직장 일도 그렇고, 혹시 소희가? 설마. 김창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오미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인터넷에서 소희의 소식을 찾아봤거든요. 여보, 이거 봐. 오미란이 신문 기사를 보며 소리쳤어요. 뭔데? 김창호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니, 소희 말이야. 기사에 나와 있어. 대기업 대표라고. 김창호가 기사를 읽어보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5년 전 가난하다고 내쫓았던 며느리가 연 매출 100억 원 대기업의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나영이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복수하고 있어요. 나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오미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창고로 쫓겨난 것도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다 언니 짓이에요. 나영이 소리쳤어요. 김창호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소희가 체계적으로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오미란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5년 전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소희는 이 모든 상황을 비서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사장님, 김창호 건설이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곧 도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 소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김창호 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한 지 한 달 후 드디어 그들이 움직였어요. 오미란이 소희의 회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박소의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오미란이 접수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제발이요. 오미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소희는 CCTV로 로비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들여보내. 소희가 비서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비서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 소희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오미란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소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오미란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박 대표라고 하세요. 소희가 여전히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오미란의 가슴이 찔렸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소희야. 아니, 박 대표님. 오미란이 다시 말했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제야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미란의 모습은 5년 전과 달랐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어요. 용서요? 소희가 냉소를 지었어요. 5년 전에 임신한 며느리를 한겨울에 내쫓으면서는 용서 같은 거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오미란이 변명하려 했지만 소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정신이 없어서요? 소희가 일어나서 오미란 앞에 섰어요. 가난하다고 사람 취급 안 하면서. 오미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5년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제발. 오미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회사만은 살려줘. 창호가 평생 읽어온 거야. 회사요? 소희가 비웃었어요. 그 회사 돈으로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오미란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빌었어요. 소희는 그런 오미란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자신이 그 자리에서 빌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5년 전에도 저는 이렇게 빌었어요. 소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죠? 가난한 집애가 기생충 같다고 하셨잖아요. 소희야. 오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죠.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전의 분노가 되살아났거든요.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 생각했어. 오미란이 계속 빌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김창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도 오미란만큼이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박 대표님. 김창호가 힘없이 말했어요. 시아버님도 오셨네요. 소희가 비꼬며 말했어요. 5년 전에는 가난한 집애라고 무시하시더니 내가 정말 잘못했다. 김창호도 무릎을 꿇었어요. 회사를 살려달라. 부탁이야.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보며 소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쾌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들었습니다. 준서는 어때? 오미란이 갑자기 물었어요. 우리 손자는 잘 크고 있어? 손자요? 소희가 차갑게 웃었어요. 5년 전에 지우라고 하셨던 그 아이 말씀이세요? 오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당신들과는 아무 관계없는 아이예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김나영도 들어왔어요. 창고에서 일하느라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나영이 소희를 보며 말했어요. 김 과장이죠? 소희가 나영의 직급을 언급하며 말했어요. 창고 관리 업무는 어때요? 나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굴욕적인 좌천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언니 제발. 나영도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세 사람이 모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소희는 생각했어요. 5년 전 자신이 원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리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됐어요. 소희가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오미란이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용서는 안 해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는 않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김창호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소희가 설명했어요. 단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소희야. 오미란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소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준서에게도 접근하지 마세요. 소희가 경고했어요. 그 아이는 저 혼자 키울 거예요.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희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없었거든요. 나가세요. 소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들이 나간 후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완료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준서 군 하원 시간입니다. 데리러 가시겠어요? 그래. 소희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준서를 데리고 오는 길에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응, 좋은 일이 있었어. 소희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일은 복수가 끝났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소희의 회사는 코스피에 상장되며 대한민국 대표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업 가치만 3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200% 상승했습니다. CFO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정말이야? 소희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소희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3층 사무실이었습니다. 7년 전 고시원에서 갓난아기를 키우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준서는 어디 있어? 소희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비서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소희는 회의실로 가서 준서를 찾았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준서는 의젓한 모습으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준서가 소희를 보고 달려왔어요. 우리 아들 숙제 다 했어? 소희가 준서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응, 다 했어. 그런데 엄마, 오늘 TV에서 엄마 봤어.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어땠어? 소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소희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김민호 씨가 오셨습니다. 저녁 약속 시간이에요. 아, 맞다. 소희가 시계를 봤어요. 7시였습니다. 김민호는 소희가 1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남자였어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35세 변호사였습니다. 소희 씨, 축하해요.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상장 소식 들었어요. 고마워요. 소희가 미소 지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준서야, 인사해. 소희가 아들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준서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준서, 오늘도 멋지네. 민호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민호는 소희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오히려 소희의 강인함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호가 말했어요. 소희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어요. 운이 좋았죠. 소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노력의 결과죠.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준서가 입을 열었어요. 김 아저씨,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준서의 순진한 질문에 두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준서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소희가 아이를 타일렀어요. 괜찮아요. 민호가 웃으며 준서를 보았어요. 준서야, 아저씨가 너랑 엄마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가족이 되고 싶어? 정말이에요?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야. 너도 괜찮으면 말이야.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준서가 박수를 쳤어요. 소희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소희와 민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준서가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 준서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희를 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소희가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 민호가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어요. 신혼여행은 준서와 함께 제주도로 갔어요. 세 사람이 함께하는 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준서가 모래성을 쌓고 있을 때 소희와 민호가 대화했어요. 소희 씨, 정말 행복해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소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민호가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준서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모래성 완성됐어요. 준서가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년 후 소희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축복받는 임신이었습니다. 정말이야? 민호가 기뻐하며 소희를 안았어요. 응, 우리 둘째야. 소희가 행복하게 말했어요. 준서도 너무 기뻐했어요. 와, 나 형아 되는 거야? 준서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그래, 너가 형이야. 소희가 준서를 안으며 말했어요. 8년 전 첫 임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든든한 경제적 기반도 있었습니다. 출산 당일 민호와 준서가 병실에서 기다렸어요. 사장님 딸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딸이에요? 소희가 감격해하며 아기를 안았어요. 우리 동생이야. 준서가 아기를 보며 말했어요. 박서연. 소희가 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름다운 연꽃처럼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소희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11살이 된 준서는 영재 교육을 받고 있었고 3살 서연이는 활발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준서가 소희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친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준서가 궁금해했어요. 소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준서가 언젠가는 물어볼 거라고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준서야, 친아빠는 엄마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이야. 소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 아빠가 진짜 아빠네. 준서가 말했어요. 맞아. 지금 아빠가 진짜 아빠야. 소희가 준서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했어요. 여보, 회사 확장 계획 어떻게 됐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내년에 해외 법인 3곳을 더 설립할 예정이에요. 소희가 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민호가 감탄했어요.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소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1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했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을 줄 몰랐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큰 회사 만들 거야. 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소희가 준서에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요? 준서가 물었어요. 응.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말이야. 소희가 설명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1년 전 그 차가운 겨울날 임신한 몸으로 길거리에 서 있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공한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과 당당함을 얻었어요. 때로는 힘든 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5년 전 시댁 식구들이 무릎 꿇고 빌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 같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도 들려왔어요. 김창호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고 있었고 오미라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도영은 여전히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영은 작은 회사에서 일반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행복한 현실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달이면 회사 상장 5주년이었어요. 기념 행사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5주년 기념식에서 강연을 부탁받으셨어요. 비서가 보고했어요. 그 강연에서 소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어요. 11년 전 저는 임신 5개월 차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소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죠.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이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성공은 사업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을 만난 것입니다. 소희가 웃으며 답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강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소희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준서와 서연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11년 전 그 차가운 겨울날부터 시작된 소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았어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여성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